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 부동산 문제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들어보시면 당연히 헷갈려요. 그 부분을 제가 강조했던 기준만 기억하시고 그 내용대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페이지 68페이지에 그 박스 제일 위에 박스 밑에 3번 시장 실패의 원인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시장이 실패했다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주된 기능이 무엇이길래 과연 정부가 시장이 실패했다고 봐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냐, 얘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장의 중요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동산도 자원이 되겠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시장의 중요한 기능이랍니다. 그럼 배분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형평적인 배분이라고 했나요? 효율적 배분이라고 했나요? 효율적인 배분인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왠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장에 어떤 자원이 있다면 그 자원을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정도로 나눠줘야 이게 효율적 배분일 것 같지만 그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효율적 배분이란 무엇이냐면, 시장 내에서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시장의 중요한 기능이고 이게 시장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까요? 고소득층은 돈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고가주택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의 공급자들이 그 주택을 만들어주겠죠. 자원을 활용해서. 맞죠? 그런데 저소득층은 돈이 적으니까 당연히 고가주택을 만들어달라고 못하고 저가주택을 만들어달라고 하겠죠. 그럼 시장은 또 저가주택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아예 소득이 없는 극빈층의 경우에는 주택이 필요하겠지만 주택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 쳐봤자 시장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경제론에서 뭐라고 공부했죠? 유효수요라는 거 공부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유효수요란 사고자 하는 욕구만 있었나요?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됐나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중요한 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라는 것은 똑같은 정도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것인데 돈을 가진 사람들만 고려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시장은 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정부가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시장 안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들어달라는 것을 적게 만들어주거나 만들어달라고도 안 했는데 많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시장은 실패했다고 보겠죠. 맞나요? 그럼 어떤 한 부분에 초과한 이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돈이 몰리겠네요. 그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시장은 실패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장의 실패 원인을 살펴볼 거예요. 시장의 실패 원인은 여러분 별표를 몇 개를 쳐두시냐면 3개를 쳐두세요. 아까 쉬는 시간 전에, 휴식 시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은 누가 펼치죠, 여러분? 정부가 펼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론을 공부할 때는 정부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건 제가 묶은 기준인 겁니다. 초과 이윤과 관련해서 3가지 실패 원인이 나와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달성했답니다. 그럼 독점을 달성한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초과한 이윤을 누릴까요? 초과 이윤을 누리겠죠. 그래서 시장은 실패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기업이 독점을 달성하게 되면 그 기업은 가격을 높게 받고 싶겠죠. 판매 가격을. 그러면 그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독점 기업이 쓰는 것이 가능한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려받기 위해서 그 생산 요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게 되는, 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봤을 땐 시장은 뭐 했다?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가 한 명일 때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급자가 적은 숫자로 존재하면 얘를 적을 과자를 써서 과점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과점시장의 대표자에 뭐가 있냐면 정유시장이 있죠, 여러분. 그럼 기름을, 우리가 자동차 기름을 주유할 때
그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여러 회사가 존재하나요? 몇 개 정도가 존재하나요? 몇 개 정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SK가 있고 현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개념. 그게 과점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에 독점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독과점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한 기업이 독점하거나 소수의 기업들이 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으면 그 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는 공급자들은 야밤에 만나서 짜고 치기 쉽죠. 그는 흡사, 담합에 의해서 독점 기업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시장의 형태가 되면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그 다음 니은 어떤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대요.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아파트를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동만 지어요. 그럼 택지를 그렇게 대단지로 지을 때보다는 소량으로 구입하겠죠. 목재, 철근, 세멘 등도 소량으로 구입할 거예요. 단위당 구입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좀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건설업체가 대단지로 만약에 공급을 한다면 택지도 대량으로 구입하겠네요. 목재, 철근, 세멘 등도 대량으로 구입할 거니까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규모를 키워서 대량 생산함에 따라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가격을 낮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다른 기업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다른 기업들을 다 이겨먹고 결국은 뭐가 발생되겠네요? 독점을 이루겠죠. 그럼 뭐가 발생한다? 초과이윤. 그래서 몰리니까 시장은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규모의 경제인가요? 비경제인가요? 규모의 경제죠. 주의해 두셔야 돼요. 이거 규모의 비경제라고 함정팝니다. 그 다음 디귿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이 된대요. 그럼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가진 사람이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초과한 이윤을 누리겠죠. 시장은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비가 없는데 비를 집어넣고 비가 있는데 비를 빼고 이렇게 비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기억하시는 방법.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 5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광도 먹어줘야 되는 거죠. 비 주의해 두세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로 외부 효과가 있답니다. 외부 효과. 우리가 총론 부분에서 외부 효과를 공부했었는데요. 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럼 쾌적성이 올라가네요. 그럼 주택 소유자들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올라가나요? 맞죠? 그래서 경제 주체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경제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공원이 들어서면 좋은 거니까 정후 외부 효과? 그럼 주택 수요 증가하겠네요. 주택 가격 올라가고 주택 거래량 증가하겠죠.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무슨 성? 부동성. 그리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공원이 저 멀리에 들어섰다면 이 주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공장이 주택 옆에 주거지역 옆에 들어섰다면 오염 물질을 마음껏 배출해 버리면 흰 와이셔츠를 입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흰 셔츠를 입고 나갔는데 걔가 검게 변하죠. 나중에 들어올 때 보면. 그리고 갑자기 코가 막히고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죠. 그만큼 비용이 커지나요? 그럼 그 주택가치 떨어지겠죠. 그럼 걔는 좋은 것, 나쁜 것, 나쁜 것. 얘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되시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에는 크게 두 가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외부 효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의 판단은 누가 할까요? 이미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하신다고 그랬죠? 정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 그래서 정부가 봤을 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것, 좋은 놈이고 이때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것, 나쁜 놈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정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 대표 주자의 공원이 있겠네요. 얘는 좋은 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시장에 맡겨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공원은
내가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 공원을 나 혼자만 이용하나요? 다른 사람도 같이 이용하나요? 다른 사람도 같이 그 쾌적성을 다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서 내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이익을 누리게 된다라면 기분이 좋아져서 기운이 펄펄 날까요? 기운이 쭉 빠질까요? 기운이 쭉 빠지죠. 다른 사람이 만들 때까지 기다릴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봤을 때 좋은 것인 정후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누가 나서서 만들질 않아요. 그럼 좋은 게 적게 만들어지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시장 실패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이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조장하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정후 외부 효과는. 그 다음 두 번째, 부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이 있어요. 아까 유해물질 배출 공장.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뜬금없이 들어서면 오염물질 계속 배출하면 주변 가치 다 떨어지네요.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커지네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공장주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오염물질을 원래는 배출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처리 시설물을 갖춰야 되는데 걔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드립다 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생산할 수 있다면 그만큼 생산 비용이 낮아져서 이익이 커지겠네요. 신난다, 신나지 않는다? 신나겠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것인 부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얘는 과다 생산이 되겠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게 과다 생산되니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여서 시장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정부는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부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이 있을 때 얘를 규제하는 정책을 펼칠까요? 조장하는 정책을 펼친다? 규제,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후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왜 둘 다 시장 실패의 요인인지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외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실제로 시장에서 주고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후 외부 효과의 대표주자에 또 뭐가 있냐면 과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수원이 있어요. 그 과수원 옆에 양봉업자가 들어섰어요. 양봉업은 벌을 키워서 꿀을 수확하는 업인 거죠. 그래서 양봉업자가 딱 들어서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벌이 날아다니면서 과수에 수정을 더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사과의 수확량이 증가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양봉업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한 거잖아요. 벌을 키우는. 그런데 그 옆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과수원업자가 이익을 누린 거죠. 이게 바로 정후 외부 효과의 대표 주자인 거죠. 그때 과수원업자가 너 때문에 고마워. 너 때문에 고마워 죽겠어. 그러면서 사과 한 박스, 두 박스를 대가로 준다 그러면, 대가로 치른다 그러면 걔를 우리는 외부 효과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 주체의 경제 행위에 의해서 그 옆에 붙어 있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데 그 대가를 시장에서 주고받지 않을 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을 때 얘를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시장기구를 통한다라고 함정팔 수 있어요. 꼭 주의해 두십시오. 그 다음 이제 리을의 정후 외부 효과를 보면 정부가 봤을 때 좋은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는 사회 전체적인 걸 따질까요? 사적인 걸 따질까요? 어떤 경제주체 한 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정후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커지니까 좋은 거겠죠. 뭐보다? 사적 편익 이익보다. 그러면 정후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줄어서 좋은 거죠. 작아지는 거죠. 뭐보다? 사적인 비용보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의 부등호 방향을 바꿔놓으면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안 헷갈리는 방법은 정부는 뭘 따진다? 아, 사회적인 걸 판단하는 거구나. 사회적인 걸. 그럼 정후 외부 효과는 좋은 거니까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커져서 좋은 거구나. 집값 다 오르잖아요. 공원 들어서면.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하면 집값 다 떨어지잖아요. 되시나요? 그래서 좋은 게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인 편리함과 이익은 커지는구나. 커져서 좋은 것.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작아져서 좋은 것.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핀피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Please in my front yard예요. 그래서 공원이 있다면 제발 들어와 달라는 거죠. 좋은 건. 내 집 앞마당에 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지역 이기주의.
이게 핀피 현상입니다. 핀피 현상. 영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할 때는 정우 외부 효과 좋은 거죠? 그럼 얘는 제발 들어와다오. 플리즈죠, 플리즈. 제발 들어와다오. 그래서 핀피 현상입니다.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거죠? 그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면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커져서 나쁜 거다, 작아져서? 작아져서 나쁜 거고,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작아져서 나쁜 거고, 사회 전체적인 치유 비용은 커져서 나쁜 거겠네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쁜 것,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거나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 화장터 같은 것은 내 집 앞마당에만 들어서지 않으면 되나요? 뒷마당에도 들어서지 말아라? 뒷마당에도 들어서지 말아라. 그래서 not in my backyard가 됩니다. 얘를 님비 현상이라고 해요. 섞어놓으면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헷갈리겠죠. 그래서 정확히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 코어제 정리. 코어제 정리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게 그냥 내버려두면 드립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잖아요. 왜? 보상을 해줄 필요도 없으니까. 그 보상 기준을 정하기가 정말 힘드니까. 그래서 아예 환경권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해물질 배출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주변 사람이 손해를 입겠죠? 그럼 그 손해에 대해서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배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럼 시장의 힘으로 자체적으로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내용이 코어제 정리입니다. 그래서 코어제 정리는 정우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나요? 부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죠. 그러면 문제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부의 외부 효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정우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외부 비경제, 불경제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은 님비 현상이죠. 님비. 그럼 냄비는 어디 위에 올리죠? 불 위에. 그래서 외부 불경제,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코브라죠, 코브라. 코정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어제 정리도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여러분? 그 다음, 외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는 발생하고 시장의 힘으로도 치유가 가능하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코어제 정리였죠. 네. 뭐라고 문제가 나오냐면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는 절대로 시장의 힘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런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정우 외부 효과나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면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잖아요. 그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있죠. 그럼 그때 수요와 공급 중에 어느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그 결과 균형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실 때 정우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면 주거지역 옆에 공원이 들어서면 정우 외부 효과 발생했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해볼까요? 수요가 증가가 되면 왼수, 초가 수요죠.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 증가, 증가면 증가, 거래량은 증가되고 끝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번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됐다가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정부가. 무슨 얘기냐면 오염물질 배출 공장에게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염물질 배출하면서는 절대로 생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거잖아요. 되시죠? 그럼 그 설치 비용만큼 공급 비용이 증가된다? 그럼 공급 비용이 증가되니까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공급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되면 초가 수요네요.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 감소, 거래량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된 게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 학창시절에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영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정수를 공부하죠. 그래서 정은 정우 외부 효과, 정수, 수요가 정, 증가네요. 증가. 수요 증가 찾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공부.
부의 외뷰가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면 공급이 감소되고 출발하겠네요.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정수 공부?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우리 뭘 공부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시장 실패의 원인을 지금 5가지를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몰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깨져서 시장은 실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초과이윤 누리는 대표주자 독점 기업 발생하면, 과점 기업 발생하면, 불안전하면 그걸 독점이라고 우리 기억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 결국은 독점을 이룰 거니까 초과이윤 발생, 시장은 실패. 정보의 비대칭성,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가진 사람이 초과이윤 누린다. 그래서 시장은 실패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공부했던 게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면 좋은 건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했구나. 나쁜 건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다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했구나.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5번째, 공공재의 부족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공재는 이름이 뭐죠 지금? 공공재네요. 다 같이 쓰는 재화라는 뜻이에요. 이것의 반대말은, 반대 개념은 사적재, 사유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인만, 특정 사인만 쓰는 재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공공재의 대표주자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원이 하나 발생이 됐다면, 만들어졌다면 그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합하나요? 그래서 그 경합에서 이긴 사람만 사용하고 이기지 못한 사람은 사용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사용하죠. 경합할 필요 없이. 이게 비경합성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배제시키고 나머지 사람만 이용한다, 이 개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배제성의 특성을 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들인 사람뿐만 아니라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람도 같이 쓸 수 있대요. 그럼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하지?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자기가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공재, 공원, 그 다음 등대 등은 꼭 필요한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다 생산, 과소 생산? 이거 시험에 연달아 3번 정도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누군가 나서서 만들지 않고 기다릴 거니까. 공공재가 과소 생산되니까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공원 등은, 등대 등은 누가 만들죠? 정부가 만들죠.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까지를 본 거냐면 시장 실패의 원인을 봤네요. 물론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개념이 뭔지를 기억하시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69페이지에 4번 부동산 정책의 순서라는 걸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 부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정책을 펼칠 때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6단계가 있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 인식부터 하겠죠. 정책은 왜 펼쳐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인 개입을 하잖아요. 그게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순서는 당연히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겠죠. 그래 놓고 그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대안들을 작성하고 평가하겠네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작성, 평가. 그리고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겠죠. 얘를 정책을 결정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내려보겠죠. 이게 정책의 6단계예요. 그럼 정책의 3단계는 이 앞에 3가지가 사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선택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 그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순서 문제를 물어본다면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정책을 집행을 하고 결정할까요? 그리고 평가부터 하고 결정할까요? 당연히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결정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고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평가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가볍게 넘어가 보죠. 그 다음 이제 5번째로 부동산 정책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6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용들이 있냐면 여러분 한번 넘겨봐 보실래요? 72페이지에 중간에 괄호 10번 개발권 이전제 있죠. 이 부분까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숙지해 보는 게 정책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하실 수 있다면 정책론 여러분 쉬워집니다. 힘내세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부동산 정책의 종류를 볼게요. 첫 번째로 주택 선분양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얘는 주택을 먼저 분양하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분양하는 거냐면 실제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먼저 분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짓겠다는 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만드나요? 모델하우스는 견본주택의 유식한 표현이겠죠. 유식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택 선분양 제도에 의하면 실제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먼저 분양하는 거니까 어떻게 짓겠다는 견본주택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 실제 주택 건설 전 분양이더라. 실제 주택이 없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그 모델하우스를 본 다음에 분양 신청하잖아요. 청약 넣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견본주택이 필요하죠. 그러면 실제 인제 지어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뭐만 보고 샀는데 견본주택만 보고 산 거죠. 그럼 기간 동안 이제 공급자는 건설업체는 먼저 팔아놓고 우리에게 팔아놓고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잘 지을까요? 대충 지을까요? 대충 짓겠죠, 보통. 그래서 다 지었다고 준공 시점이 돼서 준공검사 끝내면서 집 보러 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그제서야 뭘 보내요? 실제 주택을 보는데 이 실제 주택이 뭐랑 달라서? 견본주택과 달라서 사람 염장을 지르죠. 그래서 실제로 실제 주택을 딱 보러 가면 문고리부터 달라서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그리하여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서 분쟁 소지가 큰 게 선분양 제도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여도 선분양 제도에 의할 때는 하자 보수 관련된 소송이 끊이질 않아요. 이 내용. 그 다음 니은. 지금 건설업체는 먼저 짓기 전에 실제 주택을 짓기 전에 먼저 분양을 때렸나요? 그럼 그때 분양대금을 손에 쥐었겠죠? 누구로부터 받아서? 수요자로부터 받아서. 그럼 그 분양대금으로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시공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건설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장 내 유효 공급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분양제도는 사실은 공급자에게 좀 더 유리한 분양 정책으로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주택의 물리적 수량이 적었던 시기에 물리적 주택량을 한꺼번에 많이 늘려주기 위해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게 이게 주택 선분양 제도인 거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분양대금으로 건설자금을 조달하니까 그 건설 기간 중에 이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도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 거죠, 여러분?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실제 주택을 건설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이미 누가 샀죠, 여러분? 수요자가 샀죠. 그럼 산 사람이 이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소송을 걸어도 얘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버렸다? 샀죠. 그러니까 산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자 책임, 내려가도 수요자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주택을 건설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수요자가 감수하는 것. 이게 주택 선분양 제도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수요자의 위험이 큰 만큼 우리는 투자론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실제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감수할수록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커져야 그 위험을 감수하죠. 맞나요? 그래서 똑같은 유리창을 닦더라도 지상에서 유리창을 닦는 경우와 밧줄에 매달려서 고층 건물의 유리창을 밖에서 닦는 경우에 똑같은 유리창을 닦는 일인데 뭐가 더 일당이 세죠? 밧줄에 매달려서 고층의 유리창을 닦는 게 훨씬 더 일당이 크잖아요. 높잖아요. 왜 그럴까요? 위험을 많이 감수하는 만큼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니까 그만큼 일당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소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커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입니다. 그럼 보세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소하는 위험의 크기가 크네요. 그럼 당연히 수요자의 이익이 커져야 얘를 먼저 분양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주택 선분양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됐던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점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분양 먼저 때렸어요. 그 다음 완공될 때까지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간 거죠. 그럼 결국은 수요자는 분양 시점부터 완공 시점까지의 중간에 발생하는 위험을 다 수요자가 감수해야 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이 기간 중에 가격이 올라간 것을 차익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분양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분양 시점의 분양가가 더 낮게 책정됩니다. 뭐보다? 완공 시의 시가보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그러니까 분양가와 시가의 차익이 발생하니까 실제 주택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가와 시가의 차익을 누리고자 들어가는 수요가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얘를 우리는 투기 수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주택 선분양 제도를 실시한 이유가 투기 수요의 욕구, 분양가와 시가의 차익을 그래 너 누려라 이렇게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선분양 제도를 실시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인 건데 이때 이 차익을 누리기 위해 투기 수요가 발생이 될 거니까 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얘를 팔고 못 떠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매 금지 조치를 취하는 거죠. 민법에서 공부를 해보시겠지만 전자가 나오면 얘는 한 번 더 거듭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전세면 전세를 얻어놓고 다시 전세를 주면 전전세인 거죠. 되시나요? 그럼 전매는 매매에 의해서 산 다음에 다시 파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자 하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주택 선분양 제도에서는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당연히 실수요도 있겠죠. 그럼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줄을 서시오. 먼저 줄 선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위를 정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청약 예금 등의 중요성이 높을 겁니다. 뭐의 경우에는 주택 선분양 제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되실까요? 그러면 지금 주택 선분양 제도는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주택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분양 시점엔 5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얘가 4억으로 떨어질 거라면 준공 시점에 먼저 분양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어떤 짱구가 우리가 짱구가 아닌 이상 이거 먼저 비싸게 사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걸 먼저 사면서 비싸게 구입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선분양 제도가 실시됐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뭐했기 때문이다?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경기 변동 국면별로 따졌을 때는 상향 시장에 적합할까요? 하향 시장에 적합할까요?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을 겪는 상향 시장에 적합한 게 선분양 제도겠네요. 그래서 시옷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선분양 제도는 어느 시장? 상향 시장에 적합하다. 그럼 이제 후분양 제도는 반대겠죠. 해볼까요? 쭉 한번 해볼게요. 실제 주택 건설 후에 분양하는 거죠. 이게 후분양입니다. 그러면 얘는 실제 주택 건설 후 분양이니까 당연히 실제 주택이 있을까요? 실제 주택이 있겠죠. 그러니까 견본주택이 필요 없을 것이고 실제 주택과 견본주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가 없겠죠. 그리고 분양대금으로 건설 자금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다 지은 다음에 분양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시장 내에서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건설업체는 공급에 뛰어들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시장 내 유효 공급은 감소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보다? 선분양 제도보다. 그 다음 사실상 그럼 건설 자금과 건설 자금 이자를 누가 다 부담하는 것이 된다?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이 공급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혼자 이 건설자금 이자를 부담하고 싶을까요? 부담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떠넘기고 싶을까요? 시장은 딱 둘밖에 없어요. 공급자와 수요자. 그럼 공급자가 증가된 공급 비용을 전가시키고 싶으면 떠넘기는 게 전가잖아요. 책임의 전가는 내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공급 비용의 전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공급 비용을 전가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뭘 올리냐면 가격, 분양가를 올려서 수요자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주택 후분양 제도에 의하면 건설자금 이자를 반드시 최종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하고 끝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떠넘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거죠. 언제 떠넘길 수 있죠? 분양가를 올림에 따라 떠넘길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상승으로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더라. 그러면 리을, 실제 주택을 건설할 때까지의 자금 조달, 그 다음 비용 증가의 위험 등등등을 다 누가 감수해야 될까요? 이번엔 당연히 공급자가 감수하겠죠. 그럼 공급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크니까 공급자는 이익을 많이 누려야 되겠죠. 아까 봤던 개념이라면. 그럼 싸게 팔까요? 비싸게? 비싸게 팔아야죠. 그래서 분양 시점과 완공 시점이 같으니까 분양 시점의 분양가는 완공 시 시가와 일치가 돼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분양가와 시가의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시점에 차이가 없으니까 차익이 없겠죠. 그럼 이 차익만 누리고자 들어가는 투기 수요를 근절할 수 있겠네요. 원천적으로.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전매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실제 수요자들만 사기 위해 들어올 거니까 줄을 서시오 할 필요가 조금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청약예금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뭐보다? 선분양 제도보다. 그래서 경기 변동의 시기 중에 얘는 어느 시기에나 적용이 가능하겠죠. 아까 선분양 제도는 먼저 사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먼저 사겠지만 지금 그 당시의 가격으로 판다면 이때는 어느 시장이나 존재할 수 있는 분양 제도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꼭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2-1 후분양 제도의 요약을 한번 해보면 요약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지금? 선분양과 전부 반대로 판단하면 된다. 저는 공부할 때 절대로 양 옆에 늘려놓고 공부하는 걸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쪽을 둘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하나는 반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동산 학개론에는 지천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분양과 전부 반대로 판단하면 되더라.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건설자금 이자를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수요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답니다. 이때 수요자가 힘이 약할수록 많이 떠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탄력성 부분에서 탄력적인 건 힘이 세다 이런 식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수록 힘이 약할수록 수요자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 분양가가 더 많이 상승돼서 떠넘겨진다라고 나중에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이제 3번에 분양가 규제가 있는데 분양가 규제부터는 좀 내용을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좀 빨리 쉴까요? 휴식을 취하고 머리를 좀 비운 상태에서 정리를 한 상태에서 분양가 규제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돌아오세요. 휴식 시간입니다.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10분 쉽니다.